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아마 제일 관심 갖고 있는 사항 하면 아마 집이 하는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교육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부동산 문제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교육 문제는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경제학자이면서 사실 또 대학 교수로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이 교육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제가 나름 많은 고민을 가지고 또 그동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말씀도 드리지만 더더욱 제가 이제 걱정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 첫 번째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또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집값, 그리고 또 그것을 만들어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소득 대비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또 하나 이제 꼭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예요. 이 교육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미래의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 점점 더 어쩌면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교육 측면에서 첫 번째는 너무 지나치게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두 번째는 너무 지나치게 학벌 주의가 지금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첫 번째 우선 사교육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 수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합계 출산율, 이 출산율이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도 지금 학교가 지금 폐교하는 그런 학교가 막 나타나고 있고, 또 실제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학급당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대학 입학하는 그러한 인력, 학력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교육비 총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보도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뭐 최근 보도를 한번 보시죠. 몇 가지 보면, 이거 뭐 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뭐 부모 등골 브레이커다. 뭐 그래서 초중고 사교육비를 봤더니, 이 통계청 최근 자료를 보니까, 국내 초중고 학생 중에 무려 한 79%가 사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10명 중 8명, 이게 5명 중에 4명 정도는 사교육을 다 받았다는 그런 뜻이고, 사교육비 총액이 초, 중, 고, 이렇게,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받는 그 사교육비가 공교육 이외의 그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이 무려 27조 원이나 되더라. 이거는 2015년에 비해서 이게 8년 만에, 그러니까, 2023년까지 무려 50%나 증가했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학생 수는 무려 15%나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수는 줄어들었는데 15%나 감소했는데 무려 그 사교육비 총액은 50%나 증가한 거다. 그러니까 1인당 사교육비는 당연히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여기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기 2007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전체 총 사교육비가 한 20조 원 정도 되었어요. 그러다 이거 좀 증가하는 듯 하다가 이게 2015년 정도 가면은 17조 8천억까지 감소하거든요. 감소한 때가 있었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러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증가하기 시작해서, 이게 21조까지, 2019년 21조까지 증가하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이제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공교육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도 이제 많이 못 받아서 이게 19조 4천억까지 감소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게 증가해서 지금 무려 27조 원까지 상승했고, 이게 24년, 지난해는 아마 이것이 이제 더 올라갔겠죠. 근데 23년까지는 이제 27조 원 정도 되더라. 그래서 이제 계속 상승했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1인당으로 보면, 이게 월 평균으로 보면 한 43만 4천 원 정도 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월 평균이니까 당연히 1년 하면 이게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고, 이게 이제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을 빼버리면, 사교육 받는 학생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매달
5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나가더라 이런 얘기고, 그것이 보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을,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2015년에 이제 총액이 이제 감소했다 했는데, 이제 1인당으로 보면 사실 그때까지도 계속 조금씩 증가하다가 이제 그 위에도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한 1인당 평균적으로 24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43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이게 정말, 이게 무려 이거 한 8년 만에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무려 한 7, 80% 이렇게 상승한 거니까 정말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는 정말 어느 정도냐?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이제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KDI에서 나온 이 최근 자료를 제가 살펴봤더니, 여기 이제 연구된 자료를 보면 이 국가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집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더라. 뭐 이집트하고 우리나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교육을 많이 받지 않는 나라들 보니까 뭐 아일랜드라든가 뭐 아니면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뉴질랜드, 핀란드, 카나다, 호주, 미국, 이태리 뭐 이런 데는 별로 사교육을 많이 받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너무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 그거와 비슷한 나라가 뭐 사우스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은 로마니아 아니면 말레이시아, 터키 뭐 이런데 여기보다도 우리나라 훨씬 높고, 뭐 이집트 정도하고 뭐 비슷한 정도다. 굉장히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 사실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도 사실은 뭐 OECD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공교육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1인당으로 볼 때, 학생 1인당으로 볼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사교육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총액으로 기준할 때, 그러면 이게 1년이 아니라,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게 18세까지,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과연 1인당 과연 어느 정도 교육비가 들어가느냐. 여기에는 뭐 사교육비가 주로 들어가는 거지. 공교육은 우리나라는 등록금 내지 않잖아요. 물론 거기에도 어느 정도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포함해서 우리가 18세까지의 자녀 양육비, 여기는 교육비뿐만 아니라 그 플러스 이제 알파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자녀 양육에 들어간 비용까지 다 보면 우리나라는 이게 3억 6,500만 원 정도 들더라. 이게 지난 2023년 기준입니다. 이게 중국의 위하 인구 연구소라는 데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더라. 뭘 기준으로 하면 1인당 GDP로 이렇게 나눠 봤을 때 1인당 GDP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 3억 6,500만 원을 우리나라의 GDP로 나눠 보니까 무려 7.8배 정도 되더라는 거죠. 7.8배. 근데 중국은 한 6.9배 정도 돼서 우리나라가 좀 낮지만 중국도 이게 너무 높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걸 연구한 이유는 중국이 너무나 1인당 그 GDP 대비 자녀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정말 부모들 등골이 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이 인구연구소에서, 위아 인구연구소에서 이걸 연구해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높더라. 뭐 그런 이야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라든가 뭐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이게 1인당 GDP 대비 자녀 양육비가 낮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높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자녀 양육비가 많이 들어서, 이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로 하여금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굉장히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죠. 근데 더더욱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교육을 이제 똑같이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면 지역별로 소득별로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한 여기 이제 신문 기사인데요. 여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초중고 12년 동안 2억 7천만 원을 쏟아붓는데, 그게 주로 어떤 데냐 보니까 이 강남 지역이더라는 거죠. 이 강남 소위 얘기하는 교육특구 대치동 일대가 특히게 높아서 2023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74만 원 정도인데, 이것을 이제 초중고 이게 12년 동안 만약에 이 대치동에서 다니게 되면 이게 2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 정도면 뭐 어떤 아파트, 제주도에 있는 어떤 아파트 하나 정도 21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정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부모 등골을 빼먹는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한 명당, 그러니까요, 두 명을 만약 교육시킨다면 그러면 이게 지금 아파트 두 채를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말씀 더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실제 이제 소득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지역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소득을 많이
그러니까 가구 소득이 많은 그러한 집일수록 당연히 자녀에 들어가는 그 사교육비가 더 많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교육이 이제 공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많이 받고, 근데 사교육이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이거나 아니 소득수준이 높은 그러한 집에서 많이 하게 되니까 이게 결국 교육이 평등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게 교육의 기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결과를 평등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평등하게 하는 건데, 어떤 특정 지역 아니면 부모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더 좋은 교육을 많이 시키게 되면, 그렇지 못한 그러한 부모를 둔 자녀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시면 여기 서울, 아까 이제 강남 대치동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서울 지역, 그것도 이제 광역 시가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더 높더라. 그러니까 읍면 지역 하면 이 농촌 지역이잖아요. 농어촌 지역. 거기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이렇게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읍면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서 교육받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이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대치동이라든가 이런 강남에서 태어나고 교육받는 아이들이 더 사교육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대학 진학할 때 별 상관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실제 대학 입학할 때도 보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스카이 하면 뭐 서울대, 고대, 연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대, 고대, 연대 또는 서울대, 연고대에 입학한 그러한 학생들의 그 비율을 보니까 서울 지역이 2024년 입학생 기준으로 보면 무려 한 3분의 1 정도 되더라는 거죠. 한 32%가 서울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국은 사교육을 더 많이 받은 그러한 지역 출신이 더 이러한 대학에, 더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신문 보도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스카이 대학뿐만 아니라 뭐 의대에 입학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보니까 특별히 서울뿐만 아니라 강남 3구 출신이더라. 그게 이제 인구 비율에 비해서 훨씬 더 높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게 형평성이 과연 있는 거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회의 어떤 균등, 기회의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 생각하면, 이게 자원을 정말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쓰는데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에 아니면 뭐 부모가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도 그 잠재성은 굉장히 뛰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도 공평한 그런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해서 이게 사교육만 많이 시켜가지고 정말 부모가 부자이고 또 강남에 이렇게 막 거주하기 때문에 더 그런 사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 또 스카이 대학 또 의대 뭐 이런 데 입학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좀 기회의 형평성에서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또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심각한 학벌주의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때는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마시고 지금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또 그러면 제가 그러한 여러분들 의견을 잘 모아서 다음번에 그 의견에 대한 저 의견을 또 말씀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말 그대로 이게 경제 포럼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드는 그러한 어떤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교육비가 초중고까지만 했는데, 그게 이제 통계청에 거기까지만 사실은 통계를 내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는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중국의 그 위아 인구 연구소에서 뭐 발표한 그 18세까지의 자녀 교육비가 뭐 전 세계에서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 제일 높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재수생, 삼수생 뭐 이런 그 소위 N수 비율이 전 세계 또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보니까 서울대 새내기 중에, 서울대 입학생 중에 10명 중에 6명이 보니까 N수생이더라. N수생 하면 재수생 이상이잖아요. 보니까 10명 중에, 이게 올해 자료입니다.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N수생 합격자는 10명 중
6명이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10명 중 2명 이상은 삼수생이고요. 근데 이제 N수생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재수는 10명 중 한 4명 한 거고요. 그 이상 또 더 많이 한 학생, 삼수 이상은 2명이니까 총 합하면 10명 중 6명이 최소한 재수 이상 했더라는 거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물론 수시로 들어간 학생들 좀 다를 수 있는데 정시 합격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이렇게 높더라 하는 겁니다. 이건 다 뭐예요? 결국 재수하고 삼수하면서 학원에서 정말 등골을 막 정말 등골 브레이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말 엄청난 그런 사교육비를 투입해가지고 재수 삼수를 했는데 재수 삼수하면서 더 창의력이 더 높아졌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의 그 수능 시험 보는 그런 어떤 요령만 배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 서울대도 가고 뭐 연대도 가고 고대도 가고 의대도 가고 그렇게 해서 키우는 그러한 교육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냐. 정말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전 세계에서 N수생 비율이 제일 높아요. 이 비슷한 나라가 예전에는 중국, 일본 이런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중국이나 일본의 그런 학자들, 교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요. 요즘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중국은 뭐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줄었고 일본 같은 경우 특별히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뭐 재수를 하고 삼수해서 대학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이게 보면 이게 종로학원에서 또 이제 조사한 전망한 그 자료인데요. 이게 보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25년인데 26년도 이제 입학할 학생 그러니까 올해 이제 시험을 보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니까 이 N수생이 그러니까 뭐 재수 이상 학생들이 최소한 한 19만에서 한 20만 명 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19만에서 20만 명 정도 되면 25학년도 입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시험 본 학생들이 한 18만 명 정도 남짓었는데 그거보다도 11% 이상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걸 여기서 정말 어떤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뭐 상관없어 이렇게 과연 내버려 둘 수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딥시크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야 이거 중국한테도 우리가 이제 지겠구나. 미래 인재를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AI 인재뿐만 아니라 뭐 모든 인재, 과학 인재, 기술 인재가 다 마찬가지인데 뭐 중국에 비해서 뭐 2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실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만 해도 이게 사실 이공계 쪽으로 과학 쪽으로 많이 이제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데 우리는 거의 지금 뭐 그냥 어떤 대학을 가느냐 전공 불문 아니면 그것도 뭐 완전 의대만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정말 이게 과연 우리 미래에서 정말 어떤 미래 먹거리, 우리 미래를 정말 이끌어 나갈 그런 인재를 키우는 그러한 시스템이냐는 거죠. 그렇지 못하더라. 이게 정말 그러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암기 수능 위주로 이렇게 대학을 입학하고 또 더군다나 이게 또 수시 입학도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올림피아드 메달 받은 거 이런 것도 아예 기록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서울대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인재들이 MIT로 뭐 장학금까지 받아서 가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뭐 아마 언론 기사에서 여러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대학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번 영상까지 여러분 계속 봐주시면 좋겠고 기왕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일방적으로 저를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대안이 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함께 토론해서 좀 더 나은 그러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이 사회를 좀 더 바람직한 사회, 살기 좋은 사회로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